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70대 건물 관리인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자는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이어간 가운데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새벽 시간 불 꺼진 술집에 2명의 남성이 들어와 술을 꺼내 마시고 계산한 뒤 사라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화장실만 이용하는가 싶었는데 편의점에서 사온 안주도 먹는 등 어지르고 갔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참 시절이 하수상해서 말이죠. 뾰로롱을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했습니다. 예,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지난 토요일 국회 여의도 앞 집회 현장에서는 마침 저와 사건 반장팀이 진행하던 JTBC 뉴스 특보가 저렇게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방송됐습니다. 현장에 가셨던 많은 사반 가족들께서 이 반가운 마음에 인증샷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자, 예상치 못했던 탄핵 정국 속에서 사반도 파행 편성이 계속되고 있지만 저희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강한 끈으로 연대감으로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감기로 고생 중이지만 그래도 국회 앞 찬 바닥에 앉아서 목청껏 불렀습니다 하신 송지원, 정재희 모녀님. 70살 먹은 무식한 할머니도 아는 투표의 원칙을 왜 안 지키는 겁니까 하신 유동예님. 쌍둥이 오빠 김강택, 수능 치른 조카 고은이랑 토요일 대구 동성로 집회 갔었습니다 하신 김유경님. 자, 지난 7일 밤 서울 2호선 노약자석에서 젊은 친구가 술 먹고 뻗어서 잡니다. 현 시국이 답답해서 마신 걸로 이해해 줄게요 하신 조아량님. 자, 사반보는 낙으로 사신다는 어머님, 이숙자 여사 8순 축하드립니다 하신 미국 얼바인의 브랜든 레이첼 부부님, 오하이오의 황미령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에이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지금 현장으로 영상 한번 만나보시죠. 현장 영상. 예. 자, 지금 여의도 국회 앞에 오늘도 탄핵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일임에도 많은 시민분들이 나와서 지금 운집을 하고 계시는데, 자, 이게 뭐 탄핵안이 통과가 될 때까지 매일 나오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매일 밤 9시까지 현장을 지키겠다 하시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국회 앞에서 여의도 그 국민의힘 당사로 조금씩 이동을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평일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만큼 현 시국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방증이겠죠. 좋습니다. 저희 방송 내내 시간이 허락하는 한 화면 한쪽에 이 모습 계속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반장픽 첫 번째 가보죠. 역시 해학의 민족입니다. 아무래도 현 시국과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영상으로만 함께 만나보시죠. 자, 정차 중인 차량 뒤쪽 와이퍼가 싹 넘어오자 탄핵. 저쪽으로 가자 핵. 이쪽으로 오니까 다시 탄핵. 지금은 핵, 탄핵. 자, 저 차 뒤에 오는 차들은 저거 쳐다보느라 운전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된 영상인데요. 출고가가 약 1억 3,700만 원에 달하는 외제차의 차주가 뒷유리를 이렇게 탄핵으로 꾸민 모습입니다. 뒷유리 와이퍼에 탄이라는 글자를 붙여놓고 뒷유리 우측 하단에는 핵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이게 와이퍼가 움직일 때마다 탄핵이 되도록 만든 건데요. 그리고 이색 깃발도 다수 등장을 했습니다.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제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절대 휴대폰 안 보기 운동본부와 같은 깃발들이 나타났는데요. 또 한 시위자는 자신의 등에 불안해서 집에서 게임도 못하겠다라는 글을 붙이고 시위 현장의 한복판에서는 게임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2016년, 17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역시 정치 집회지만 과격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더군다나 이 뭐 아이돌들 그 응원봉도 등장했다던데요. 자, 지금 원래 촛불 같은 거를 많이 갖고 왔잖아요. 근데 촛불이 꺼지기 쉽기 때문에 맞아요. 바람이 불면 맞아요. 지금은 발광력이 매우 좋은 응원봉을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돌 응원봉이 나오기도 하고요. 야구장이나 뭐 축구장에 가면 응원 배트 같은 거, 또 경강봉,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지금 가지고 오는 상황으로 응원봉이 지금 필수 시위 아이템이 돼버렸습니다. 진짜 전부 응원봉이에요. 그리고 좀 많이 보이죠, 그죠?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요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아마 응원봉 옆에 보면 이색 깃발들도 많이 보입니다. 예. 젊은 세대가 탄생시킨 집합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진짜 예전과는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다음 이어가죠. 집회 체험 극과 극입니다. 자, 지난 토요일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한창인 상황에서 국회의사당 인근에 있는 한 호텔이 상당히 좀 입길에 오르고 있더라고요. 사진 만나보시죠. 자, 호텔 입구에 세워진 안내문. 호텔 이용객 외 출입 금지. 외부인 화장실 사용 불가. 두둥. 자, 양 변호사님. 물론 화장실을 개방할지 말지는 호텔 자유 의사겠죠. 그런데 제가 찾아봤더니 2016년 촛불 집회 때 광화문에서 주로 했잖아요. 자, 그때는 그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광화문 그 본사 빌딩 화장실을 개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아시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이 호텔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부인 사용 금지를 했던 겁니다. 처음에 사실 이게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요. 지난 6일에 SNS에 아무래도 시위 때문에 화장실 이용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때는 이 화장실을 이곳 호텔 화장실을 이용하세요라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가 글을 올린 겁니다.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막상 새벽에 당일에는 호텔에서 저렇게 외부인 화장실 사용 불가라고 이렇게 편말을 붙인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시위에 왔던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뭐 댓글로 아니 지금 뭐 시위 참가하는 사람들은 호텔 이용할 일 없는 거냐, 화장실 갑질이냐, 지금 시위 반대하는 거냐 이런 식의 비판하면서 댓글 테러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아니 호텔이 저기가 뭐 개방된 화장실도 아니고 왜 마음대로 저렇게 문을 열어라 말을 하느냐, 왜 시위꾼들에게 공짜로 시위대에게 공짜로 내줘야 하냐, 또 별점 5점을 누르는 별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호텔 측에서는 새벽녘에는 이 개방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 개방을 했군요. 좋습니다. 자,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장실에서 이른바 인류애를 느꼈다는 후기도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제 집회 참석 중에 화장실에서 훈훈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후기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남자 화장실은 좀 회전율이 빠르지만 여자 화장실은 이제 줄을 쫙 서야 되잖아요. 예.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어떤 남성분들이 이제 우리가 망 봐줄 테니까 여기 잠깐 요 시간 동안은 남자들 들어가지 말고 여자들만 들어가라. 이래서 남자들이 이제 망을 봐주고 여성들이 화장실을 쓰게끔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너무 인류애를 느낄 수 있는 일이었고 또 어떤 화장실에는 시위자들이 쓰기를 바란다면서 이제 위생용품, 여성 위생용품도 갖다 놓고 또 마스크도 갖다 놓고 핫팩도 갖다 놓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이어가죠. 계엄 과거 일인 줄. 자, 5.18 민주화운동 다룬 영화 택시 운전사에 출연했던 그 외국 배우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번 불법 계엄 사태를 얘기했는데요. 사진 만나보시죠. 자, SNS에 그 영화 세트장 사진을 올린 배우 토마스 크레치만. 2017년 영화 택시 운전사의 한 장면이다 소개를 하면서 한국의 과거를 다룬 영화인데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좀 묘한 글을 남겼습니다. 자,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는 그런 일이 2024년에 다시 벌어질 줄은 몰랐다. 이분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계엄이 1980년, 1979년부터 80년에 있었던 그 계엄. 그때 5.18 때 연기를 했었죠. 토마스 클레치만 이분이 배우인데 이 독일 기자 위리겐 한스 페터 역할을 했었는데 아마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5.18의 진실을 알리던 독일 기자 역할을 했었고 배우로 했는데 과연 이게 40몇 년 지난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한국에서 재현된 그 현실을 좀 지적하기 위해서
이 SNS 글을 올린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한 서울대 교수의 공지문이라는 글도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서울대 교수 한 분이 기말고사를 취소한다는 공지를 내었습니다. 보고서로 대신하기로 했고요. 이 교수님이 이 취소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지금 일상의 평화가 위태로운 시기인데 강의 있을 밖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서 시험 보는 장면을 떠올리면 그게 너무 괴이하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끄는 학생들은 오히려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야말로 불공정하다라고 하면서 이 지금 책 대신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눈여겨봐달라. 그리고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는지 고민해 보길 바란다라고 학생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43세 김명현 신상공예입니다. 자, 윤 대통령이 불법 계엄 선포 이후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 와중에 또 한 명의 흉악범 신상이 공개가 됐죠. 근데 워낙 시국이 어수선했던지라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시간을 좀 쪼개서 소개할까 합니다. 자, 그 이름 김명현 43. 이자는 도대체 어떤 짓을 한 겁니까? 네, 지난 6일 대전지방검찰청은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현금 12만 원을 훔쳐서 달아난 김명현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그리고 피해자 유족이 신상 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을 고려해서 공개를 결정했는데요. 피해자 김명현은 지난 8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승용차의 뒷좌석에 침입을 했습니다.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뒤 피해자의 지갑 등에서 12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대로 차를 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서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고 한 아파트 인근 야산 공터에서 차에 불을 지른 후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 김명현의 이 신상 공개 이 사진을 지난주에 어디 한 군데에서도 방송에서 다루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한 거죠. 다른 뉴스가 워낙 많았으니까. 자, 양 변호사님, 12만 원 훔치겠다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대체 범행 동기가 뭐라던가요? 일단 김명현은 지인의 집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고 경찰 조사에서 그 도박 때문에 억대 빚을 져서 빚에 시달리고 생활고에 시달려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미리 흉기를 가지고 식당가 인근을 배치하면서 뭐 고급 수용차를 타는 사람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범행을 찾았고요. 범행을 저렇게 저지르고 나서 그 훔친 돈 12만 원 가량 되는 걸로 식사하고 한 6만 원씩 복권 샀답니다. 아휴,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우당탕 식당 난동입니다. 자, 식당을 운영하던 중에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사반 가족의 제보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계산대 앞에 서 있던 남자 갑자기 화분을 팍! 자, 뒤에 있던 다른 환부가 팍 밀고 발로 펑 차고 또 다른 화분도 밀려고 하다가 안 돼! 이 사장님 겨우 제지를 합니다. 저 미치광이 난동은 일행들이 그냥 보고만 있어요. 제대로 말리지도 않아. 자, 이번엔 말이죠. 테이블 쪽으로 가더니 또 빈 술병을 팍 계속 깹니다. 그러더니 야, 너 일로 와봐! 막 항의하는 손님한테까지 시비를 걸죠. 자, 사장님이 또 와서 제지를 하니까 이번에는 직원의 얼굴을 팍 쳤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밀치고 있어요. 자,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 시국에 술을 마실 거면 곱게나 마시든지 저 인간 도대체 뭐 하는 인간입니까? 네, 지난 4일 경기 오산시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이고요. 이날 오후 6시쯤에 손님 5명이 왔는데 그중 한 명이 서빙 직원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고기 구워, 커피 뽑아와 이렇게 반말을 하면서 난동을 피운 건데요. 술을 마시더니 점점 더 목소리가 커졌고 무례한 행동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쾌한 건 물론이고요. 여성 직원들이 또 겁에 질려서 대응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손님이 나가는 길에 이 사장에게 서비스가 엉망이다. 다시 안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장도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분노를 내서 화분을 밀고 이렇게 술병을 내던지기까지 한 건데요. 일행들이 현장에 있기는 했지만 남성을 말리기는커녕 지켜보다가 그냥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남성의 행패를 막는 과정에서 남성 직원은 눈을 맞았다고 하고요. 또 다른 직원은 깨진 유리를 치우다가 다쳤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거는 그냥 뭐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만약에 그 불법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가 됐더라면 저런 자들도
영장 없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해당 사항인지 정확하게 포고령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글쎄 하여튼 뭐 폭력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영장 없이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잘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손님들 식사 못한 거에 합쳐서 66만 원 정도 손해배상 받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행 중에 그 한 명이 66만 원 계산하고 뭐 마무리 된 줄 알았는데 다음 날 또 일행이 방문을 해서 왜 이 금액을 많이 끊었냐, 50만 원치 딱 맞춰달라라고 행패를 또 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경찰에 좀 신고를 다시 해야 되는 생각이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행패를 자꾸 부리고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지금 상해 같은 것도 가했던 것 같거든요. 얼굴을 때렸습니다. 범죄가 충분히 성립이 됩니다. 예. 다만 중간에 합의를 해줬던 거지 계속 이렇게 합의를 거부하거나 한다면 범죄는 성립한 거고 업무방해죄가 뭐 합의된다고 처벌 안 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정말 이 시국이 엄중한지라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좋습니다. 자, 푸처 핸즈업 당분간 좀 쉬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해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전북 익산의 심자연님 보고 계신가요? 이 고1 아드님이 지난 금요일 오후에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피를 토하고 쓰러진 어르신을 발견했답니다. 바로 119에 신고를 했는데 119 도착 전까지 학생이 심폐소생술을 좀 해줘요 했다는 거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침착하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짜 온몸을 땀으로 적실 때까지 했다는 거죠. 자, 이후 구급대원이 도착했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이 어르신은 이미 돌아가신 것 같다고 했대요. 이 아드님이 집에 와서 자책을 너무 하면서 지금 많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자, 멋진 내 아들 최상경, 넌 최선을 다한 거야. 자랑스럽다 하셨네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건물 복도에 서 있는 한 남성. 그리고 잠시 뒤 이 남성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건물 관리인의 멱살을 움켜잡고는 그대로 벽으로 밀쳐버립니다. 이후에도 남성의 무차별 폭행은 계속됐고 건물 관리인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이 난데없는 폭행으로 70이 넘은 건물 관리인은 몸 곳곳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70이 넘은 아버지가 일터에서 이 생판 처음 본 30대 남성에게 그야말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면서 아드님께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습니다. 이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벌어진 일이죠. 네, 지난 4일 새벽에 서울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오피스텔 건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제 피해를 당하신 분은 73세 어르신이고 본 건물을 3년 동안 관리하신 분입니다. 새벽 6시쯤에 관리실에 있는데 위에서 이제 막 입주민들이 전화가 왔어요. 어떤 사람이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고 너무너무 이제 시끄럽게 한다, 도와달라라고 연락을 받았고 3층으로 갔더니 웬 젊은 남자가 휴대전화를 만지면서 횡설수설했습니다. 출입카드도 아니고 일반 은행카드를 들고 남의 집 현관문에다가 삑삑대고 계속해서 초인종도 눌러내고요. 그래서 이 관리하시는 분께서 이제 내려가셔야 된다, 이러시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더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휴대전화로 딱 전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차, 휴대전화가 1층 사무실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실로 가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시 3층으로 왔는데 3층에 도착하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이제 사고가 시작됐습니다. 자, 말을 전혀 듣질 않으니까 그리고 횡설수설만 하니까 경찰을 안 부를 수가 없었겠죠. 자, 그렇게 휴대전화를 챙겨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라서 3층에서 딱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어르신 눈앞이 바로 캄캄해졌다는 건데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급발진, 이게 무슨 얘기인지 피해자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문 열고 한 두 발짝도 안 갔는데 CCTV 보면 아시겠지만 한 두 발짝도 안 갔는데 그 앞에 달려들어서 그냥 벽에 밀는 바람에
머리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순간 정신이 멍해갖고 주저앉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구두발로 막 옆구리를 차가지고 한두 번 찬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어갖고 엘리베이터로 도망갔는데도 쫓아와가지고 엘리베이터 내에서도 계속 찼어요. 그래서 1층까지 따라 내려가갖고 그 사람 한눈 파는 사이 관리실로 사무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렸지. 자, 박 변호사님 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30대가 아버지 뻘 70대 어르신을 저렇게 한 거예요. 이 CCTV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 밖에서 갑자기 밀어붙여가지고 머리가 그 복도에서 벽에 부딪혀서 세게 아. 정신을 좀 잃었고 주저앉으셨어요. 그때부터 저항을 못했다고 합니다. 뭐 나이 차이도 있지만 상당히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그렇죠. 갑자기 덮친 거잖아요. 주저앉았고 그 상황에서 정신이 멍해지니까 계속적으로 복부를 발로 가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릎을 꿇은 채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계속 가니까 1층을 누르고 닫힌 버튼을 누르니까 따라 들어서 열린 버튼을 누르면서 결국은 엘리베이터 들어와서 3층에서 1층까지 갈 때까지 계속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계속 때리고 있어요 지금. 아니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게 더 충격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엘리베이터에서 계속 폭행을 했고요. 저 피해를 입으신 분은 정말 막 몸을 부여잡고 가까스로 1층에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 내려가지고 허리를 끌어안고 지금 기어가고 계세요.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 상황이었고요. 내린 뒤에도 이제 아까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으니까 고통스러워서 머리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가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사무실로 가까스로 몸을 피했고 들어가자 문을 잠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럼 그냥 떠날 줄 알았더니 사무실 문을 계속 걷어차다가 엘리베이터 오른가 싶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발로 차고 팔꿈치로 찍고 정말 피해자분은 사무실 문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난 자, 뒤에도요. 지금 사무실로 들어가니까 예, 저렇게 쫓아와서 발로 차고 엘리베이터를 다시 탈 때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발로 걷어차고 막 팔꿈치로 찍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 안에 있으면서도 이거 혹시 다시 들어와가지고 해코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공포에 정말 극심한 공포에 떨었어야 했고요. 지금 사무실 문 제대로 열려 있지도 않잖아요. 문짝이 휘어버렸어요. 휘었어요. 저 피해자분은 이 가해자가 떠난 뒤에도 이 문을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이 오셔서 문을 따서야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건 뭐 거의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해 보이는데. 자 그런데 저자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고 저 건물에 사는 사람이에요? 잡긴 잡았답니까? 네, 이 피해자에 따르면 이미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서요. 경찰 신고가 2차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피해자도 사무실에 숨어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10분 정도 후에 건물에 도착을 했고 CCTV를 확인한 후 이 가해 남성이 15층으로 올라간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15층에 올라가서 가해 남성을 체포를 했는데요. 이 피해자가 3년 동안 이 건물에서 일을 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이날 처음 본 사람이라고 전했는데요. 또 피해를 본 다른 입주민도 모르는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오피스텔 건물은 입주민들의 카드키가 있어야지 출입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지하에 이 주거 공간과 통과하는 문이 하나 있는데 그곳을 잠가놓지 않아서 아마 이쪽으로 출입을 한 게 아닌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입주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열린 통로를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왜 저길 들어온 걸까요? 지금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특정한 문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다른 범죄를 계획했거나 누군가를 노렸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데 일단 지금은 수혜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경찰에 진술하고 있답니다. 지금 구속 상태인데 그리고 이 사건 지나고 이 기사 닷새가 지났는데 뭐 구속돼 있다고는 하지만 저 가해자를 통해서 어떤 사과나 연락도 한 번도 없었다는 거고 친척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죄송하다라는 얘기 한 통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딱히 다른 것도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 아들이 고소를 진행할 것이고요. 뭐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절대 합의할 생각 없다고 그렇게 지금 마음 먹고 계십니다. 자, 저 이 70대 어르신 피해자분 상태는 지금 어떻다고 합니까? 네, 지금 뭐 몸도 마음도 다 아프신 상태입니다. 당연히 입원 치료 받고 계시고요. 복부를 폭행당해서 좀 혈뇨를 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여기 관련한 지금 내시경 치료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진은 여러 군데를 다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뇌진탕이 소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진탕으로 인해서 머리 통증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걷어차인 옆구리도 앞으로 좀 더 수주 지나봐야 이게 이제 완전히 완쾌가 될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 아드님에 의하면 우리 아버님은 참 활동적이시고 밝으신 분이었는데 이번 일로 정신적으로도 좀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다라고 걱정을 하셨고요. 몸이 쾌차하시면 정신과 상담도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피해자 이 아버님의 회사에서 예. 산재 처리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공교롭게도 이 사건도 지난 4일 새벽이니까 네. 그 불법 비상계엄 이게 그때인 것 같은데, 자, 박 변호사님, 예.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저희가 이제 다음 사건 때도 또 비슷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네. 아, 정말 저 짓을 하는데 술에 취해 있으면 기억이 안 납니까? 그거는 사실은 핑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구속이 됐고 아마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동기를 왜 밝혀야 되냐 하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항상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도.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술 취했고 다른 어떤 이유 예컨대 뭐 다른 데 스토킹하러 가려고 하다가 저런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다면 오히려 동기를 알기 때문에 사실은 좀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글쎄요, 지금 술 때문에 저렇게 폭력만 행사한다? 납득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좀 더 파악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동선이라든지 저 사람이 또 이전에 어떤 행동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한 게 단순한 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게 좀 있는 건지 더 심도 깊게 좀 수사를 해서 그래야 피해자가 조금 더 트라우마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새벽 시간 불 꺼진 술집에 2명의 남성이 들어와 술을 꺼내 마시고 계산한 뒤 사라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화장실만 이용하는가 싶었는데 편의점에서 사온 안주도 먹는 등 어지르고 갔다는 주장입니다. 황당한 사건의 내막을 알아봅니다. 자, 역시 뭐 윤석열 대통령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또 벌어진 사건인데요. 밤새 온 나라가 뒤숭숭했던 바로 그때 서울 영등포 시장역 근처의 한 술집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예, 사건입니다. 네, 제보자는 영등포 시장역 근처에서 2년 반 정도 술집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평소에는 저녁 6시쯤에 문을 열고 새벽 2시에 문을 닫는데요. 하지만 지난 3일 저녁에는 이제 불법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평소보다 이르게 새벽 1시에 문을 닫고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4시쯤에 직원이 먼저 출근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가게 안에서 뭔가 좀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하고 제보자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직원 연락을 받고 가게에 나와서 CCTV를 확인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방송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 지금 채팅창에서 니나노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뭘 작작 좀 하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뭘 했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대체 어떤 상황을 목격했기에 깜짝 놀랐던 걸까요?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처음에 그냥 당연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불이 다 꺼져 있고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한 분이 화장실이 급하셨는지 이제 들어와서 화장실을 쓰고 밖에 계신 분한테 약간 들어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오시더니 불 다 켜고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제 막 술 한참 고르고 편의점 가서 안주도 사오고 사오신 뭐 과자랑 뭐 이런 거랑 해서 술을 이제 드시더라고요. 자, 가게 불이 꺼져 있으면 보통 문을 열어볼 생각도 안 하지 않나요? 그냥 클로즈드 이건 거 아닌가요, 이거? 그러게요. 그러니까 너무 희한한 처음부터 애초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 가게 문은 도대체 왜 열려 있었느냐? 이 사장님이 이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뭐 술이나 뭐 그다음 식자재 이런 거를 배달을 받기 위해서 가게 불만 끄고 가게 문은 열어놓고 가시답니다. 잠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서 오래 이 가게를 운영하셨기 때문에 배달하시는 분들이 단골이라서 그냥 알아서 술집 안에다 이제 뭐 술이라든가 아니면 안주 같은 거 이런 거 식자재 이런 걸 놓고 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날도 그렇게 퇴근을 하신 거예요. 어허. 근데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지금 보신 것처럼 지나가는 남성 2명이 뭐 아는 것처럼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메뉴판을 보고 다시 나갔대요. 나갔다가 다시 한 사람이 들어와서 화장실을 가더니 그러고 나서는 밖에 있는 사람한테 야 들어와 이런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들어와서 메뉴판 살펴보고 냉장고 열어보고 아예 불 켜고 자리를 본격적으로 잡아버린 겁니다.
자, 저기, 아유, 뭐, 무인 술집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닙니다. 사장님 계시고 종업원들도 다 있는 술집이에요. 자, 저분들이 그렇다면 또 혹시 뭐 단골 손님 아닌가 싶어서 저희 제작진도 여쭤봤더니, 어이,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 부분이거든요. 불 꺼진 가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돌아서 화장실 찾아가는 모습. 왠지 자주 왔던 혹시나 단골 손님 아니냐라고 질문해 보니까 근데 이 가게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작기 때문에 화장실 찾는 것들이 살짝 들어가면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처음 보는 사람이래요. 단골이면 분명히 기억을 할 건데 CCTV 영상을 봤을 때는 처음에는 좀 화장실 때문에 급히 들어왔나 싶었는데 나중에 냉장고 가가지고 뭐 술 꺼내고 잔도 가져가 쓰고 또 편의점 가서 안주 사오고 그 먹는 걸 보면서 황당해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방에도 들어갔다고 해요.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 같은 거 한참 뭐가를 했대요. 했는데 실제로 요리를 한 건지 주방에는 CCTV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자연스럽게 와서 돈도 쉐하리고 뭐 하여튼 뭐 다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너무나 당황했다고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문 닫은 술집입니다. 영업 끝났어요. 사장님이 다 불 끄고 문 걸어 잠그고 다 갔어요. 자, 그런데 그런 술집에 들어와서 술을 꺼내 마신 앞서 보신 저 2명의 중년 남성들. 자, 여기까지도 참 황당한데 그 이후 상황도 황당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신고해? 말아? 자, 이렇게 남의 가게에 그냥 확 들어와가지고 주인 허락도 없이 술도 꺼내 마셨는데 이거 당연히 신고감 아닌가 싶으시죠? 자, 그런데 사장님이 신고를 고민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작은 사케를 드셨는데 그게 하나에 1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CCTV를 돌려보니까 나중에 이제 나가실 때쯤 되니까 그 메뉴판을 보시더라고요. 보고 이제 술 이름이랑 그 메뉴판에 그 술 가격이랑 계속 이렇게 맞춰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확인하고 이제 3만 원을 넣고 가신 것 같아요. 값은 딱 맞더라고요. 연세도 한 60대 정도 돼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걸 신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다가 혹시 다음에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박 교수님 좀 먹튀인 줄 알았어요. 네. 계산을 하셨어. 그러니까요. 물론 저것도 안 좋은 거긴 한데. 네, 우리가 여러 번 다뤘던 먹튀나 뭐 음식 절도 이런 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뭐 사케 2개를 꺼내 마셨는데 맨 처음에 이제 화장실만 가려고 그러다가 여기가 술집인 거를 알고 아마 그냥 술을 더 마시고 싶어가지고 자리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니까 본인들이 마신 사케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3만 원을 꺼내서 하나에 15,000원씩 2병을 꺼내서 빈 술병 밑에 그것도 살포시 놔두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있던 쓰레기들도요, 뭐 싹 치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쓰레기통에 가져다가 버리는 그런 노력을 다 했다라고 해요. 심지어 또 나갈 때는 얌전히 불도 끄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디서 술을 한잔 하시고 화장실이 급해서 이제 막 들어왔는데 보니까 술도 있고 보니까 한 잔 더 마시고 싶다. 그래서 깊은 생각 없이 이렇게 마셨는데 어쨌든 영업 끝난 가게였다라는 것이 큰 문제였던 거죠. 자, 이 2명의 중년 남성들이 떠나고 나서 11시간 뒤에 직원이 출근했어요. 그래서 가게 문을 딱 열어봤는데 뭔가 비슷하면서도 평소와 좀 다른? 네, 가게 직원은 마감할 때랑 좀 달라서 좀 이 테이블 위가 어질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술을 드시고 퇴근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빈 술병 밑에 이제 현금이 놓인 걸 보고 사장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하고요. 바로 제보자에게 연락을 했던 겁니다. 이 제보자도 평소에 가게를 마감하고 술을 마시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한데 다 치워놓고 가기 때문에 좀 어질러져 있다는 말을 듣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술값도 계산하고 갔기 때문에 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건 없으니까 처음에는 신고를 해야 될지 이게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영업을 마친 가게에 허락도 없이 들어온 거고 돈만 놓고 가면 그만인 것도 아니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은 저분들의 왜 저랬을까? 이걸 좀 먼저 여쭤볼게요. 제가 이게 지난 이 사장님이 비상계엄 선포가 있고 나서 그냥 문이나 닫고 들어가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4일 새벽 1시쯤 문을 닫고 퇴근하셨다. 그럼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비상계엄하고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시간상으로. 근데 이제 사장님께서 경찰에 신고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돈은 또 내고 갔단 말이에요. 그걸 주거 침입이나 뭐 무단 침입이라 보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있지만 왜 그렇게 했으며 좀 사과를 받고 싶은 거예요. 돈은 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시간상으로는 딱 그 비상계엄 때기 때문에 막 그런 거하고 관계가 있을 거라고 사장님도 아마 얘기나 생각은 하는 것 같은데 진짜로 그게 맞는 건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재교를 하셨고 사과를 한다면 그냥 넘어갈 생각도 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아, 사과를 하면 그냥 넘어가시겠다. 하하, 양 변호사님 아까 그런데 저분들이 뭐 편의점에서 뭘 사오기도 했잖아요. 만약 근데 거기서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저분들 찾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장님의 가게에는 현금 3만 원을 두고 가는데 편의점에서는 카드를 쓴 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쓰는지를 추적하려면 또 영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경찰도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할 사건이 될 수 있을지 과연 분명히 주거 침입은 맞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주거 침입 남의 집에 어쨌든 매장에 임의로 들어온 거니까. 근데 들어서 또 피해를 끼친 건 없고 과연 이게 빈집이었기 때문에 빈 공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 지금 경찰도 잠깐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발부해서 이 수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편의점에서 카드로 결제하면서 이 두 사람끼리 대화를 나눈 게 그 편의점 직원 얘기로는 비상계엄 때문에 오셨던 분들 같다라는 거예요. 아, 진짜. 예, 그래서 그날 아마도 여의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니까. 아, 그러네요. 새벽 영등포 3시면 시장이니까. 그날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종료가 되고 아마 그때 여의도를 빠져나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걷다가 저기까지 가서 저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아마도 열받아서 드신 거겠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춥고 거기까지 걸어가셨으면 어쨌든 사장님은 이것 때문에 그동안 열어놨던 그 가게 문 카드 잠금 장치라도 하나 달아야 되는가 하는 고민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요. 혹시 자신들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라면 이 두 분 아까 사장님도 처벌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하셨거든요. 연락하셔서 저 사과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이십 년 넘게 홀 시아버지를 모시며 살아온 한 여성. 그런데 며칠 전 시아버지의 수상한 통화를 엿듣게 됩니다. 며느리가 절대 만나지 말라고 경고한 사람과 몰래 연락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 가족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 부모 자식 간에 천륜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는 사방 가족분의 제보인데요. 자, 20년 전 갑작스럽게 시아버지를 모시게 된 며느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50대 여성이고요. 20년 전에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시아버지를 모시게 됐어요. 그렇지만 시아버지가 워낙에 점잖으셨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사는 동안 큰 소리 한 번, 목소리 한 번 높인 적이 없는 그런 점잖은 시아버지시고요. 또 이 남편에 비해서 본인이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근데 결혼 전에도 그렇고 결혼 후에도 그렇고 이 며느리를 든든히 지켜주고 챙겨주고 지지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고마운 시아버지인 거죠. 예. 그래서 뭐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7년 전에 정말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걸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편이 실수로 아내한테 전화를 잘못 걸었는데 그때 들리는 소리가 뭔가 TV 프로그램 소리도 들리고 남녀의 대화 소리도 들리고 이불 소리도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 아, 우리 남편이 지금 누군가랑 숙박업소에 있구나 아이고. 라는 생각이 드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예. 남편이 싹싹 빌어도 지금 부족한데 어. 미안하다 그러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 이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게 되셨고 그러나 이제 뭐 같이 계시던 시아버지 나가라고 할 수 없고 또 가실 곳도 없고 해서 같이 일단 살았다고 합니다. 아, 남편이 불륜을 했다가 들키니까 가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남편의 아버지, 사연자에겐 시아버지는 집에 남겨놓고 네, 맞습니다. 남편과 이혼이 확정된 다음 날에 이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남편이 차도를 건너다가 이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건데요. 당시 여성은 아들을 잃은 시아버지에게 차마 당장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형과 시누이들이 집에 함께 모여서 대책을 논의를 했는데 좀 아무도 모시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시누이들은 남편과 시가 눈치가 보여서 아버지를 못 모신다 이렇게 단칼에 거절을 했고요. 아주버님
아버님도 우리 집엔 못 모시고 원룸을 하나 얻어드릴 테니까 거기서 편하게 사시라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 시아버지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며느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냥 아가 그냥 같이 살면 안 되겠냐 이렇게 부탁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아, 시아버님이 네, 며느리한테 네. 아가 우리 그냥 같이 살면 안 되냐? 네, 그렇게 부탁을 해오셨던 겁니다. 이게 여성의 입장에서도 이미 20년 넘게 같이 살았으니까 좀 친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또 차마 원룸으로 보내기가 죄송했던 세상에. 거죠. 그래서 아들도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같이 살게 됐다고 합니다. 와, 진짜 효부시네요. 효부 양 변호사님. 자, 그런데 아주버님의 시누이 2명까지 자식들이 3명 있는데 그 시아버지 봉양을 갖다 며느리가 더군다나 남편도 지금 죽어가지고 사망해서 없는데 게다가 이혼까지 했잖아요. 오. 사실은 이분이 다른 사람과 만약에 결혼을 하거나 하면요 완전히 남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인척조차도 끊기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부양할 의무가 법적으로는 전혀 없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다만 문제는 이제 시아버님도 연세가 있으니까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비대증이 왔답니다. 여기저기 아프시고 그러면서 또 소변 실수까지도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크게 병으로 번져서 입원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도 아주머니 시어머님들은 뭐 멀다 집이 뭐 바쁘다 이러면서 오지는 않아서 결국에는 며느리가 병간호를 독박으로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상태가 계속 나이 들었으니까 호전되기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한쪽 몸이 마비되는 정도까지 이르렀고 어떻게 해요? 이거 씻기고 재우고 다 이 사연자분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방송을 통해서는 얘기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일도 많이 겪었고 그렇다고 또 시아버지는 마음이 편하셨겠어요? 정말 막 우시면서 내가 이렇게 못 볼 걸 보여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또 사과를 하시니까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셨던 겁니다, 진짜. 박 변호사님. 예. 이 사연자분이 이제 카톡으로 제보를 주셨는데 제가 그 새벽에 이분 그 카톡을 읽었어요. 맨 처음 읽었어요. 읽고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보면 그냥 눈 딱 감고 돌아서면 남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그런데 시형제들 다 나물나라하고 있는데 세상에 며느리가 이 봉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문제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방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 나중에 시아버지 태어난 후에 병원에 태어난 후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시아버지를 혼자 다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가 식구 누구 하나 제대로 돌보거나 병원비나 생활비 챙겨주는 사람 없다고 하고요. 급기야는 여성이 시어머니 제사까지 지냈다고 합니다. 아이고. 죽은 시어머니. 근데 이것도 방관을 했다고 해요. 제사 직전에 도착해가지고 뭐 수고비 정도 10만 원 정도 주고 다만 재료비 같은 게 30만 원이 훌쩍 넘었다고 하고요. 어느 날 시누이하고 시아버지가 방에 들어갔을 때 한참 안 나와서 살짝 들어가 보니까 방문 열어보니까 그 안에 시누이가 시아버지한테 아주 비싼 과일을 사와서 둘이 먹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서 너무 황당했는데 차마 따지기 치사해서 그냥 참았다고 해요. 아유, 저 시아버님도 좀 그렇다. 그냥 이 며느리 좀 한 입 좀 주지 좀. 아유. 자, 그런데 최근에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성이 2주 정도 출장에 잡히고요. 아들도 해외여행을 가는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 식구들에게 딱 2주만 아버님을 좀 모셔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에 시아버지가 혼자 방에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주버님이 그 시아버님한테 전화를 해서 2주 동안 요양병원에 가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바로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 집에 절대 다시는 오지 마라. 아버님께 절대 전화도 하지 말라 이렇게 크게 화를 내는데요. 결국 아들이 친구들과의 해외여행을 취소를 하고 2주 동안 할아버지를 돌봤다고 합니다. 당시 근처에 사시던 친정엄마까지 오셔서 시아버지의 밥을 차려드렸다고 하고요. 또 지난 추석 때도 시가 식구들은 집에 못 왔다고 합니다. 당시 시아버지도 괘씸한 놈들 안 와도 괜찮다 이러면서 좀 덤덤하게 행동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시아주버니라는 사람이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며느님이 2주 동안 해외 어디 좀 출장을 가셔야 돼서 아유 그 아주버님이 좀 봐주세요 했더니 이 아주버니라는 사람이 이 시아버님한테 전화해가지고 2주 동안 어디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 계셔. 막. 이게 사람입니까 이거? 예? 자, 결국 이 사연자분의 아들 그러니까 손주분이 회사까지 안 가고 지금
돌봤다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를. 자, 2년도 아니고 2주인데 요양병원 타령을. 자, 그런데 최근 이 사연자 며느리분은 시아버지의 수상한 또 통화를 엿듣게 됐다는 겁니다. 자, 실제 제보자 이 며느리 얘기 들어보시죠. 아버님하고 자기 자식은 PT잖아요. 그래서 나 없을 때 집에 오고 내 방에 있는데 몰랐나 봐. 다 들리는 거야. 미안하다고. 왜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헤어진대.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너무 속상하더라고. 근데 또 이해 안 할 수도 없지. 나도 내 아들 딱 못 보게 하는데 좋겠어요. 아유, 며느리 모르게 또 자식들하고 만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이혼한 며느리 돌봄받는 시아버지, 2주도 안 챙기는 자식들, 또 그런 자식들하고 또 몰래 통화하는 이 시아버지, 어쩌면 양 변호사님. 저도 참 답답하고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연자분을 생각하면 정말 요즘에는 이런 말 쓰지도 않죠. 효부란 말도 요즘 잘 안 쓰잖아요. 사실 며느리라는 개념도 딱히 없어졌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부가 이혼을 하고 나면, 이혼한 다음에 재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가족들하고는 이제 완전히 법적으로는 남입니다. 더군다나 좋게 뭐 사별을 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그렇게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을 하고 떠나버렸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돌봤던 이 며느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이제 시아버지가 너무하셨다 싶은데, 또 그렇다고 그렇게 혼자 있는 그런 아버지가 또 마음도 되게 약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큰 소리도 못하고 그 또 요양병원도 가기 싫으시고 이러니까 또 며느리 눈치 보고 있으면서도 전화통화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참 답을 못 드리겠는데, 최소한 금전적으로라도 그러면 이렇게 부양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요구를 하십시오. 이건 법적인 권리입니다, 사실은. 자, 일단 박 변호사님 먼저.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걸 사실 하라 말라고 얘기 드리기가 사실 애매한데, 이 중요한 거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친자식들이죠. 이 며느리가 지금 부양할 의무조차도 없는데 사실은 없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양 변호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거는 몰라도 최소한 부양비, 뭐 생활비라든지 병원비, 아버지 관련된, 시아버지 관련된 그것들은 다 내야 된다. 다른 거는 뭐 몰라도 그거는 하고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박 교수님, 저는 처음에 시형제들 참 너무하다 했는데, 아니 마지막 들어보니까 이 시아버님도 좀 섭섭하다 좀. 네, 좀 섭섭하고, 일단 며느리께서는 너무 이제 정도 많으시고 친정아버지 같이 정도 많이 드신 것 같고, 또 친정아버지 같은 이분이 또 원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오랜 기간 살면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시아버지와 아주버니께서 사실은 며느리에게 너무 큰 짐을 주시는 거죠. 저는 앞으로 이 며느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더 이제 연로하시면서 일도 많아지시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마음은 굉장히 그러시지만 현실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지금처럼 집에서 모시겠다 그러면 당연히 시누이와 아주버님께서 금전적이거나 어떤 뭐 요양의 어떤 일부분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만약에 그들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정말 좋으신 마음이기는 하지만 다른 뭐 병원이나 아니면은 뭐 실버타운이나 아니면은 정말 아들이나 딸 집에 가서 요양하시는 걸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실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가족분들 의견은요. 초코초코님 형제들 개념이 없습니다라고 하셨고요. KM킴님은 2주면 며칠이라도 돌아가면서 돌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깐 광고 보시고 오겠습니다. 이건 비장의 카드. 20가지 멀티비타민은 기본. 간, 눈, 혈행 건강 혜택까지 완성된 한판. GNM 올인원 뉴트리션 멀티비타민 플러스. 한판 완판. 유빈아, 뭐 먹고 싶어? 뿌링클! 뿌링클, 치즈볼도. 쭉 뿌링클이요.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유빈이도 뿌링클도. BHC. 요즘 사는 거 쉽지 않아. 그치? 근데 그럴수록 답은 간단해. 쭉 사랑하자. 내가 나를 에브리타임.
듀오링고, 듀오링고, 공짜 영어 공부 듀오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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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면서 배우는 듀오링고, 영어도 다른 외국어도 쉽게 배우는 듀오링고, 40개 언어 모두 무료.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내일도 꼭 사반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뜻하고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